제가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대표로서 지휘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진 적이 있고요. 지방선거 때도 사실상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지휘하는 그런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역대 최대 압승 타이거든요. 저는 그걸 이뤄냈었기 때문에 이재명 상대하는 법은 이준석이 제일 잘한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확실한 2등입니다. 1등 할 수 있는 후보에다가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승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은 싹 갚아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까지 우리 서사라는 걸 보면요. 예.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이나 아니면 다른 면에 있어서는 뭐 보수 우파에서 공감 안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그분이 뭐 멋들어지게 정치한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그분이 원래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다가 3당 합당을 앞두고는 네. 고생길이 예정돼 있는데 난 이 길로 가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그 길로 가서 한 10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해보고 싶다는데 한번 믿어보자. 네. 저 이준석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비대위원 영입했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 TK 출신이고 그 보수 진영에서 선골로 살려 그러면은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굽신거리고 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 여느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번 하고 사라진 정치인처럼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요. 그때 이준석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약에 고분고분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저를 당대표 만들어줬던 그런 보수 우파 진영의 유권자에게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도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끝없이 비판해왔던 건 뭐냐면은 이런 계엄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했던 선택들이 그리고 이준석이 경고해왔던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면은 이번에도 이준석의 예언에 한 번만 믿음을 실어주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면 이긴다. 저도 정치를 오래 해야 되는데 유권자에게 거짓말하고 제가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에 이준석을 믿어주시면은 대선에 아까 우리 김광희 에디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언더독 시나리오. 뒤처지던 사람이 정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치고 올라간 시나리오. 그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에 대통령이었던 시나리오고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실 거라 생각했던 이회창 총재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두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시는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이번엔 우파가 거꾸로 그 시나리오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의 프레임을 다윗과 골리앗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골리앗은 저쪽이고 예. 이제 이쪽에 다윗이 누가 되느냐인데요. 그것은 그렇죠. 이제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대표로서 지휘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진 적이 있고요. 지방선거 때도 사실상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지휘하는 그런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역대 최대 압승 타이거든요. 저는 그걸 이뤄냈었기 때문에 이재명 상대하는 법은 이준석이 제일 잘한다. 한번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에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또 이준석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후보를 격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자, 이 후보께서 이 앞에 네.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 저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은 제가 직설적으로 제가 해야 될 말들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완곡화법이라든지 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화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절박함이 저에게 깃들었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제 충심이었다라는 제 말씀을 올리고 좀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을 보태서 우리가 이뤄낼 것은 지금도 20여일 앞두고 승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은 싹 갚아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예전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네. 그 당시에 제가 한 100일 앞두고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꾸준히 언론에 얘기했던 것이 아마 남아있는 날짜 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린다는 가정하에 남아있는 날짜 수가 국민의힘의 의석일 것이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제가 100일 앞두고 탈당했거든요. 네. 그 상계동 갈비집 선언이라는 것으로. 예. 실제 그런데 제가 100일 앞두고 탈당했을 때는 더 이상 이 당에서는 비전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108석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보수진영의 헤게모니를 놓고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는 주 전력을 이재명을 상대로 투사해야 되는 시점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제가 아무리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도 네. 1% 지지율 올리고 2% 지지율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뭐 인구가 5,500만 명이면요. 1%의 지지율 변동이 있으려면은 인구 50만짜리 도시 하나가 통째로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선거를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인구 50만이 뭐 김포 이런 도시가 하나로 통째로 넘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은 빨리 이 판이 정리돼야 된다. 그래도 사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와 범보수진영 후보의 격차가 20%라 그러면은 20%면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이걸 뒤집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서울 시민이 다 한 번씩 마음을 바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을 끝내주시고 저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서 더 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이제 이준석 세 글자를 우리 유권자 시청자들께서 떠올리실 때 네.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공약 그게 뭡니까? 저희는 결국 지방 분권에 있어가지고 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예. 법인세라든지 지방 법인세라든지 네. 아니면 또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로 상당히 기업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교육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AI 시대에 대비해서 수학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공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이공계 관련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뒤처진 사람이 생겨서는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교육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개 부처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13개까지 줄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향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담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개혁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잘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예를 들어 당대표로서의 업무 도전 성실히 수행해서 승리를 만들어냈고 국회의원도 제가 어렵게 당선되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일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당대표하면서 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의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게 했지만은 나머지 당대표들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젊음이 그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교총도 방문했는데요. 한국교총의 강주호 회장이 최근에 당선됐는데요. 네. 강주호 회장은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립니다. 아, 그렇군. 저도 교- 신문 기사 봤습니다. 그 교총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야 되는 자리에 네. 선생님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저보다 어린 사람을 선출했다. 네. 이건 변화의 싹이 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당선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선되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젊은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일찍 조숙하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만큼이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프랑스만 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을 30대에 선출해가지고 이미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분 출마할 때 곁에 현역 의원 한 분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의석수가 적지만은 네. 충분히 그런 선 대선 후 총선 시나리오로 세상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만 봐도요. 그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있을 때는 40대 지도자를 내세워서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노동당에서도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들 40대에 밀어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제3의 길이라는 걸 선보여가지고 장기 집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도 위기의 시점에 드림이리어의 카드는 40이 갓 된 이준석이고 74세의 김문수 후보는 원숙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본인의 리스크 방어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대 기술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놀랍게도 당연히 김대중, 네. 그 김영삼 네. 두 분의 정치인이 40대 기수론에 있어서 네. 주목받았지만은 보수 진영에서 존경받는 박정희 대통령도 네. 사실 선거를 치렀을 때는 46살에 이제 네.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군정이라고 해야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젊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40대 지도자를 보는 것은 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정치에서 이제 14년, 15년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결코 지금 언급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승리의 기억들로 점철된 좋은 정치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준석 후보를 떠올리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래 여러 차례 성공을 했지. 그러나 또 싸울 때는 참 많은 우리 유권자들 걱정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국민 통합이라는데. 저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언급하신 사례들이 윤핵관과의 다툼이나 이런 것일 텐데요. 네. 그 당시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옳음을 저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받았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옳음을 꺾어내리고 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름의 길로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제가 경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옳고 그름은 그래도 가리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의 길로 이끌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에게 좀 신뢰를 주셨으면 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모난 환경에서 자라오지도 않고 그걸 엘리트 교육도 받아오고 이런 사람인데 특별하게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결국 이준석을 짓밟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 앞에도 이 보수 진영에 보면 남원정이라든지 여러 선배들이 이런 시도를 하다가 네. 쓰러져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선배들보다 더 당차게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고 대한민국 바꾸고 보수 개혁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께서 예. 윤석 후보가 저희 프로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이제 3주가량 남았지만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있었던 혼란들을 정리하고 한번 승리를 일궈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 승리의 길을 위해서 저 이준석을 도와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률은 낮아집니다. 저희가 한번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기고만장한 상대 후보를 꼈고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언더독이 한번 세상을 휘어잡는 이야기 이런 걸로 한번 뉴스 일면을 장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의 지지율표를 보면은 젊은 세대는 이슈나 아니면은 아젠다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런 표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큰 집 관성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표이자 무의미한 표를 거두고 하루 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결국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분위기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은 확실한 2등입니다. 1등 할 수 있는 후보에다가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1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한번 투자해볼 시점이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될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